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디코드의 조정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디지털 자산 법제화의 현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대로 넘어갔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디지털 자산 법제화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외 디지털 자산 법제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자산 법제화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자산 법제화의 배경에 대해서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5년 전에 140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제 2021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3조 달러까지 이게 성장을 했고요. 핀테크가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그와 동시에 기존 금융기관들의 영역이 좀 다소 축소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테크가 은행, 증권 등 많은 영역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통 금융회사 등의 영역을 잠식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도 맥킨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핀테크 기업에 의한 은행업의 잠식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표입니다. 근데 이렇게 잠식만 일어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가 않은 것이 실제로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이 융합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뱅크나 아니면 IB들이 전담 조직이나 법인을 구축해서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형 은행들이 암호화폐 기업들과 이제 JV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합작법인 형태로 수탁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형 토큰과 STO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홍콩에서는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는 플랫폼이 등장을 했고 일본에서는 여러 증권 등을 이미 토큰화해서 발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의 OSL Securities라는 가상자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STO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시만요. 좀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미비로 인한 대형 금융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장표로 보면 또 마음 아프신 분들도 꽤 있을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격인 테라 루나가 몰락을 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이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어떻게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냐라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해외에서는 어떤 법제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인데요. 미국은 사실 비트 라이센스라는 그런 일종의 가상자산 업을 규율하는 법률을 이미 2015년에 뉴욕에서 이미 주의 규정으로 이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마다 이걸 관장하는 이렇게 법률들이 있는데요. 2022년 3월 9일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하나 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에 대한 행정명령이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혁신은 지원하고 위험은 완화하고 기술상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국제적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은 사실 미국 소비자와 소비자, 투자자 및 기업을 보호한다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런 투자자 및 기업을 보호한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금융 시스템 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에도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이 있는데 이거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뭔가 진흥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2021년 11월에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시장에 미칠 위험성과 이를 감독할 규제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아실 것 같은데요. 테라 루나나 아니면은 테더처럼 가상자산의 가격을 일정한 달러화 내지 유로화 같은 고정자산에 이제 패깅을 시킨 그런 코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유지되는 코인인 거죠. 이게 왜 처음부터 가상자산 시장에서 의미가 있었냐면은 가상자산과
이제 피아트, 그러니까 법화를 교환을 하는 거는 이제 교환업으로 많이 이제 가상자산업 관련된 규제를 많이 받는데, 실제로 $1의 그 가치를 가진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코인 대 코인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규제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자적인 교환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쓰였는데요. 실제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담보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가 항상 논의가 있었습니다.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처럼 $1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이거를 그 코인 보유자들이 전부 다 들고 가서 이걸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못 바꿔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딱 뱅크런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규제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2022년 내로 입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22년 9월에는 백악관이 그 행정명령을 좀 구체화하는 이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주요 6가지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6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본 건데요. 소비자 기업을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 혁신은 계속하되, 글로벌 금융 리더십은 강화하고, 불법 금융은 퇴치시킨데, 그 미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CBDC를 개발을 모색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CBDC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규제 프레임워크에 아예 포함을 시켜서 우리는 이거 개발할 거야라는 거를 공식화했습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가상자산 시장법, 이거를 Markets in Crypto Assets라서 미카라고 하는데요. 유럽 집행위원회가 그 채택을 하고 이 디지털 파이낸스 패키지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법을 지금 만들어서 합의를 했습니다. 2022년 7월에 회원국들의 합의에 성공했고요. 지금 문안을 지금 다듬고 있고, 문안 다듬고 나서 본회의 거치면 이제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인데,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상자산 업과 관련해서 보관관리업, 거래 플랫폼, 그 법정 화폐와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거래 중개 등의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 코인 상당의 준비금, 그러니까 발행된 만큼의 준비금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 그리고 하루 거래량을 2억 유로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제 이거는 뭐 스테븐 베르게라는 EU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와일드 웨스트 상태다, 가상자산 시장이. 근데 이 미카에 대한 합의를 한 게 질서를 부여하고 발행업체에는 법적 지위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규제를 보장하는 명확한 규칙을 정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카는 총 9개의 장과 126개 조항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뭐 2장, 3장, 4장, 5장, 6장에 걸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뭐 그 진입 규제라든가 서비스 제공자의 인허가 및 운영 조건이라든가 시장 남용 금지 조항 같은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장에 대해서도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승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ICO를 하거나 어떤 거래 플랫폼에서 승인을 신청할 때, 그러니까 상장을 할 때 발행자로 하여금 공시 의무사항을 문서로 작성해서 그 관계 당국에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표해야 되는 정보에는 발행자에 대한 정보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암호자산의 공개나 이제 거래 승인에 관한 정보, 권리와 의무, 기반 기술에 관한 정보, 리스크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백서 안에. 그리고 이걸 뭐 거래소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그 미카에 따른 그 거래소는 거래 플랫폼 운영 규정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요건을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장을 받아들이는 요건과 실사 및 승인 절차, 그리고 거래를 불허하는 암호자산 유형이 있을 경우 이 제외 유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너네가 상장을 승인할 때 절차와 수수료가 어떻게 되며 수수료 금액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마치
유럽의 GDPR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이 미카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자산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상당히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을 승인하기 전에 암호 자산이 이제 운영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자산 자격을 평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암호 자산 발행자와 그 개발팀의 경험, 실적 및 평판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규정에서는 익명성이 부여된 암호 자산 거래를 불허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익명성이 부여된 암호 자산이라는 것은 그 모네로처럼 그 트레이스가 불가능하도록 그 거래된 내역이 트레이스가 불가능하도록 개발된 일부러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암호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AML 목적상으로도 거래를 불허해야 된다는 게 그 전부터의 이 내용이었는데 미카에 공식적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기업 성장 변화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ICO를 하는 요건을 갖다가 스스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발행하는 사람이 그 공모형 ICO를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자유선택 제도를 비자 레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스스로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요. 기존의 증권법 규제를 커버할 수 있는 증권형 토큰 발행, 아까 말씀드렸던 STO 같은 경우에는 그 증권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자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제3자를 위해서 디지털 자산을 수탁 보관하거나 법정 통화를 매개로 해서 디지털 자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공모형 ICO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도 디지털 자산의 투자 펀드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크립토 펀드를 아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투자자 보호 장치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2021년 6월에 전자유가증권 도입을 위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자증권법과 유사한 법률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전자유가증권에 대해서 중앙예탁기관에 등록하는 유가증권 이외에 새로 도입된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분산 원점 방식으로 관리된 유가증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즉 전자증권에 이제 분산 원점 방식의 유가증권을 포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는 이 암호화폐 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암호화폐 등록부가 이제 그 디스트리뷰를 레저, 그러니까 분산형 원장으로 관리되는 것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서 이제 증권 토큰 발행은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잠시만요. 그렇게 그 제도권에 편입을 시켰고요. 그 증권 토큰에 대해서도 정의를 두고 주식 발행과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증권 토큰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증권사나 FX 업자한테 주고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 제도에서도 상징하는 바가 많은 게 우리나라에서도 STO가 활성화됐을 때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증권회사들의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모집 매출에 대한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뭐 사례들은 이런 사례들이 있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의 상장, 암호자산의 상장이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유명했었습니다. 상장 심사를 하기 위해서 거래소 그리고 자율규제협회 그리고 금융당국의 심사를 3군데를 거쳐야지 상장이 가능했는데요. 그 전에 이미 코인 화이트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상장이 가능한 코인을 이제 화이트리스트로 관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심사에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금융청이 너네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AML 규제는 왜 도입을 안 하고 있니? 뭐 이런 식의 그 경고를 좀 세게 날렸고요. 그래서 올해 3월에 가상통화협회에서 18개 주류 암호자산의 그린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그린 리스트에 있는 디지털 자산은 상장을 위해서 추가 심사를 하지 않아도 이제 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것이고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까지 한 20종의 암호자산이 그린 리스트 코인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 상장 심사를 이제 간소화하면서
가상통화협회의 사후 심사는 유지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러면은 디지털 자산 법제화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긴데 사실은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법률들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2021년 5월에 이용우 의원께서 가상자산 법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로부터 이제 며칠이 지난 뒤에 김병욱 의원께서 또 가상자산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옛날에 이 장표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4개, 8개였는데 지금 총 14개가 계류 중이고요. 디지털 자산법까지 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을 주로 커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상자산 업법과 업법을 각 의원안들을 비교를 한 내용들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장표를 좀 넘기겠습니다. 맨 처음에 발의된 이용우 의원안과 김병욱 의원안은 진입규제, 그러니까 가상자산업의 진입규제에 대해서 인가제와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는 이용우 의원안과 등록제 및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는 김병욱 의원안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우 의원안에서는 복수의 가상자산 사업자 단체를 허가를 받아서 인정하고 있는데요. 김병욱 의원안에서는 법정협회로 딱 하나만 인정을 하고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세 조정 등의 이슈에 있어서는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조작에 쓰인 자금까지 몰수,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용우 의원안이라면 김병욱 의원안은 좀 더 모니터링 등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이제 이용우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김병욱 의원안에서는 협회를 통한 자율 규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크게 진입 규제, 협회에 대한 내용,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사업자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가 이제 법안의 가장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면은 양경숙 의원안과 강민국 의원안까지 해가지고 이 어떻게 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표가 좀 있는데 이것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4개 의원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최근에 정리를 한 게 요 8가지 의원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총칙이 있고, 이게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 규제에 관한 조항,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항, 그리고 사업자 자체에 대한 조항, 벌칙, 이거는 대부분 있는데, 이제 민영배 의원안부터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육성에 대한 내용이나 정책 수립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고요. 민병덕 의원안부터는 이제 또 이름이 바뀝니다. 디지털 자산. 요즘은 또 디지털 자산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충 어떤 카테고리들이 이 법안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쭉 정리를 해서 취합해서 이제 금융위원회 안으로 만드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입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는 지금 큰 방향성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위원회랑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에 세미나를 개최해서 그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전제는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총론적으로는 증권형 토큰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을 하고 디지털 자산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 모든 나라의 지금 가상자산과 관한 법제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그 나라의 증권법을 적용을 하고,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법을 적용한다. 이 방향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증권형과 그 증권형이 아닌 가상자산은 어떻게 구별을 하냐? 아까 그 이준희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투자계약 증권을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를 적용을 해서 그 증권의 범주에 들어오면은 증권형으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 이 프레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 이 사실을 밝힌 거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자산법이 만들어질 때 가장 대원칙을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발행인의 자격은 국내외 법인으로 돼 있고요. 그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발행 공시와 유통 공시로 나눠서 증권과 약간 비슷하긴 한데, 발행 공시의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자산 계획서, 사업 계획이나 자금 사용 계획, 투자 위험이나 투자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계획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비트코인처럼 발행인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은 완전 분산화된 그런 그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는 그걸 중개하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 공시는 이제 그 내용이 변경될 때, 계획서 내용이 변경될 때 즉각 공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규제는 대부분 증권 규제에 있는 것을 갖고 왔습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시세 조정 행위 금지, 부정거래 행위 금지,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그 법안이 성안이 돼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규제에 대해서는 진입 규제로서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디지털 자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규제는 신의 성실 의무,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의무, 그리고 수탁받은 디지털 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 보관해야 되는 의무, 그리고 불안전 판매 방지 의무,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디지털 자산업 협회를 통해서 자율규제 업무로 많은 것을 이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율규제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법정협회로 되느냐 아니면 복수의 협회를 인정하느냐라는 것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 법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김병욱 의원안처럼 뭔가 법정협회로 의무가입을 시키고 협회를 통해서 대부분의 컨트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내용, 그리고 외국에서 이루어진 법제화 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질의를 주셔도 좋고요. 저는 법무법인 디코드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 자문을 드리고 있는데,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회사 이메일 같은 것으로 보내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